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도시의 밤은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수십 개의 마천루가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들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지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 도시의 정점에 군림하는 JT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자신의 전용 세단 뒷좌석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안락함과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의 세계를 바깥의 혼돈과 완벽하게 분리시켰다. 방금 끝난 파티에 공허한 웃음소리와 의미 없는 찬사들이 그의 귓가에 희미하게 맴돌았다. 사람들은 그의 부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모든 결정에 경애를 표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이성으로 구축된 성체였고 그 안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원했고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감정에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해왔다.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퇴근 시간과 궂은 날씨가 겹치며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살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앞쪽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주는 대답 대신 짧게 손을 들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짜증이라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시간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무료하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그의 눈에 한 골목길이 들어왔다. 화려한 대로변에 넌사인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다. 고장난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어둠 속의 풍경을 간헐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그곳에 태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흠뻑 젖은 판지 상자 위로 얇은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도시의 추악한 이면,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이었다. 그는 무심코 시선을 거두려 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불운한 타인들의 모습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섬광이 찰나의 순간 동안 골목길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여자의 얼굴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차 안을 가득 채웠던 클래식 선율도 빗소리도 도시의 소음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 여자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강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수년 전 이 지긋지긋한 상류 사회를 견딜 수 없다며 자신의 곁을 떠났던 아내. 그가 한때 사랑했고 지금은 증오하는 이름.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팬 눈가의 주름 공허한 눈빛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의 기억 속 한서연은 언제나 햇살처럼 따뜻하게 웃던 여자였다. 비록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드레스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만의 소박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가 사업의 비정한 세계에서 지쳐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안식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성공이 만들어낸 압박감과 숨막히는 삶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그에게는 배신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왜 저런 모습으로 저곳에 있는 것인가?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 서로의 천의 의지에 떨고 있는 두 아이. 설마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란 말인가?
큰아이, 민준 둘째 수민, 그리고 막내 지호. 태주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이혼 후 그는 양육비를 보내는 것으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서연이 재혼했다는 소식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도 건너들었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어떻게 자신의 전처가 자신의 아이들이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JT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가? 그깟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을 저런 사지로 내몰았단 말인가? 수많은 질문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당장 차에서 내려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다.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왜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분노가 아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정체 모를 감정이었다. 그것은 당혹감이었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혔던 도로가 뚫린 것이다.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다. 세단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고 골목길의 풍경은 순식간에 뒤로 멀어졌다. 태주는 유리창에 얼굴을 붙인 채 점점 작아지는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작은 형체들이 마치 그의 심장을 도려내 가는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값비싼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방금 전 목격한 광경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다. 비에 젖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네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영 서적과 고전들이 질서전견하게 꽂혀 그어 있었다. 그는 책장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인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넘기자 잊고 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도 있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야망은 있었지만 아직 세상의 냉혹함에 완전히 물들지는 않았던 시절.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하고 서연의 미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야 하던 때가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사업이 커지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는 점차 감정을 배제하는 법을 익혔다. 성공을 위해서는 냉정해야만 했고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서연이 떠난 이유를 단순히 그녀가 변해버린 자신과 상류 사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목격한 진실은 그가 세워둔 모든 가정과 변명을 무너뜨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그녀의 추락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지만 그의 비서인 박 실장은 언제나처럼 즉시 전화를 받았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네. 그는 조금 전 자신이 지나왔던 거리와 골목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거기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이 밝기 전에 그들을 찾아내. 전화를 끊은 태준은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독히도 초라해 보였다.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총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놓쳐버린 것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오늘 밤 그의 견고했던 성체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태준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박 실장을 움직였다. 그는 JT그룹의 비서실장이자 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수족이었다. 그의 임무는 언제나 회장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 어떤 변수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박 실장은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그의 사적인 영역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음을 직감했다. 박 실장은 회장이 알려준 위치로 향하며 동시에 정보팀을 동원해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JT그룹의 정보력은 국가기관에 버금갔다. 몇 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한 이후로 공식적인 기록에서 거의 사라졌던 그녀의 삶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수집되었다. 작은 의류가게 창업, 그리고 갑작스러운 폐업, 신용불량자 등록, 연이은 주소지 이전과 마지막으로는 모든 기록의 소실. 박 실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했다. 박 실장은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잘 닦인 구두가 더러운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악취와 냉기가 뒤섞인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리고 그는 곧 태준이 묘사했던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 한 여인이 새 아이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고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박 실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업무는 언제나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이익을 다루는 것이었다. 이렇게 처절한 현실의 밑바닥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과 여인의 앙상한 어깨가 그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는 듯 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자신의 감정을 다잡고 전문적인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서연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날카로운 빛이 살아있었다. 박 실장은 그녀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비록 세월과 고난의 모습은 변했지만 사진으로 수없이 보았던 강태준 회장의 전부인 한서연이 틀림없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한서연 여사님 맞으십니까? 저는 JT그룹 비서실의 박진수 실장입니다. 서허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모멸감과 체념에 가까웠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사람의 눈에 띄고야 말았구나. 그녀는 아이들을 더 꽉 끌어안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거부의 의사를 담고 있었다. 박 실장은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온 말을 이어나갔다. 강태준 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우선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호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박 실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당연히 그녀가 기뻐하며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다. 여사님 아이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해결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그녀는 박 실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박 실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사람에게 전하세요.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를 동정하지도 모욕하지도 말라고 전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존심은 결코 부서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과 어려운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녀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세계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에는 회장이 건넨 두툼한 현금 봉투와 최고급 호텔의 카드키가 허망하게 들려 있었다. 박 실장의 보고를 받은 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절했다고 이 상황에서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분노가 다시 그의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박 실장에게 소리쳤다.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거절을 해 아이들이 저 지경인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라는 질문이 끈질기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결국 태주는 직접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평소에 타지 않던 국산 세단의 키를 집어들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화려한 그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차였다. 그는 다시 그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서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돈의 힘을 보여주며 그녀를 굴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그녀의 모성애에 호소할 것인가? 골목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깨어있는 채로 어둠 속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공허한 눈빛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기억하던 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거칠게 흘러나왔다.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연락하지 않았어? 서연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미소여서 태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연락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당신이 달려와서 돈 몇 푼 쥐어주며 이걸로 해결해라고 말했겠죠. 예전처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돈으로 그 흠집을 지우려 했다. 그녀는 그의 속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변명하듯 소리쳤다.
그게 뭐가 어때서 돈이 있으면 적어도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잖아. 당신 자존심 때문에 애들을 고생시키는 게 옳은 일이야. 자존심,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이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문제예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가 왜 당신을 떠났는지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의 성공, 당신의 제국 안에서 나는 점점 지워져 갔어요. 나는 당신의 전리품이었고 당신의 명함을 빛내주는 장신구였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 또다시 당신의 돈으로 내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가 그의 과거를 후벼 팠다. 그는 한 번도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제공하는 부와 안락함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했고 그것이 그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려던 손을 멈췄다. 지금 이 순간 돈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JT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의 그 어떤 권위도 재력도 통하지 않는 단단한 벽이 서 있었다. 그 벽은 한서연의 꺾이지 않는 존엄성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패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차로 돌아왔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서연과 아이들이 있는 골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왜 저렇게까지 추락했을까? 단순히 사업 실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은 절망과 세상에 대한 불신은 평범한 실패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그녀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것이었다. 오늘 밤 강태준은 생애 첫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한서연과의 대면은 강태준에게 깊은 내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집안의 모든 것이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소파도 벽에 걸린 수십억 원짜리 미술 작품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환상적인 도시의 야경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화려함이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쏘아붙였던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문제예요. 존엄성. 그가 성공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단어였다. 그는 언제나 결과를 중시했고 과정에서 짓밟히는 수많은 가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태주는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병을 꺼내 들었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머릿속은 더욱 명료해졌다.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해버린 시간들이었다. 그의 기억 속 서연은 결코 돈을 밝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성공이 점점 커질수록 불안해했다. 결혼 초 작은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있었다. 당시 태주는 야심은 있었지만 가진 것은 없는 청년이었다. 그는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서연은 그런 그의 곁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며 묵묵히 그를 응원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성공과 그녀가 바라는 행복은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원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삶을 꿈꿨다. 한 번은 그가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난 뒤 처음으로 그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기뻐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미묘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가방을 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 돈으로 차라리 함께 여행을 가거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갈 저축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태주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기까지 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는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성공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소중한 행복을 집어삼킬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사업이 커지면서 그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는 것보다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해갔고 그는 가정에서도 마치 회사의 CEO처럼 군림하려 들었다. 그는 서연에게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강요했다. 사교 모임에 나가 다른 재벌가 부인들과 어울리고 자선 파티를 주최하며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위선적인 세계를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진심 없는 웃음과 칭찬들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그녀의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그늘이 자리 잡았다. 그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것을 단지 그녀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그녀의 눈빛을 그는 아직도 기억한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이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아이들의 양육권만을 요구했다. 그는 순순히 동의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막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녀와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후 그는 더욱 거침없이 자신의 제국을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추락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아이들을 저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 만큼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길거리로 내몰았는가? 그녀가 자신을 떠난 후 그녀의 삶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는 알아야만 했다. 태주는 다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무겁고 진지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박 실장, 다시 알아봐야 할 게 있네. 박 실장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서연, 그 여자가 나를 떠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녀의 모든 삶을 알아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누가 그녀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녀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샅샅이 조사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이건 극비리에 진행해야 하네. JT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필요하다면 외부 인력을 써도 좋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실이야.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오만한 재벌 총수의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저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비극조차 알지 못하는 눈먼 왕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기꺼이 그 눈을 뜨기로 결심했다. 그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의 심장을 얼마나 헤집어 놓을지라도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기꺼이 감당할 생각이었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JJ-그룹의 심장부인 비서실은 거대한 정보 전쟁에 돌입했다. 박진수 실장은 회장의 지시를 단순한 뒷조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후회를 읽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한 남자의 무너진 과거를 재구성하고 그 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박 실장은 비서실 내에서도 가장 유능한 인원들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을 즉시 소집했다. 재무 분석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뒷골목의 정보에 능통한 전직 형사 출신까지 각 분야의 최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서연이 운영했던 작은 의류사업체 서연의 옷장의 흥망성쇠를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표면적인 기록들은 비극적이지만 평범한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의 옷장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업 초기 꽤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과 온라인 쇼핑몰의 공세에 밀려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회계장부와 은행기록법원의 파산 결정문까지 모든 서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박 실장은 서류 더미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했다. 그는 평범한 실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운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사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쓰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악재가 절묘한 타이밍에 연달아 터졌다. 그는 이 불운들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의문은 주요 원단 공급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였다. 서연의 옷장이 다음 시즌 주력 상품 생산을 위해 대량의 원단을 주문한 직후 수십 년간 건실하게 운영되던 그 업체가 하루아침에 파산해버렸다. 이로 인해 서연은 막대한 계약금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신상품 출시 계획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조사팀은 이 부도 처리된 업체의 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 업체의 기계와 재고 자산은 헐값의 신생 유통회사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신생 유통회사의 지분 구조를 파고들자 그 끝에는 거대 기업 대형그룹의 이름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대형그룹은 JT그룹의 오랜 경쟁사 중 하나였다. 박 실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두 번째 의문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결된 은행 대출이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서연은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시중은행에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초기 심사 과정은 긍정적이었고 담당자 역시 대출 가능성이 높다고 언지를 주었다. 하지만 최종 승인 단계에서 대출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거절이 그녀의 사업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였다. 조사팀은 당시 대출 심사를 총괄했던 은행의 지점장을 추적했다. 그는 대출을 부결시킨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승진하여 대형그룹의 주거래 은행 본사로 자리를 옮겼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한서연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 팀이 찾아냈다. 사업이 어려워지던 시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서연의 옷장 제품의 품질을 비방하고 디자인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악성 루머가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이 루머들은 신생 업체였던 서연의 옷장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 팀은
루머의 최초 유포지를 역추적했고 그 배후에 작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대행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운영 자금의 출처는 여러 단계를 거쳐 교묘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하지만 JT그룹의 정보력은 집요했다. 수많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껍질을 벗겨내자 마침내 그 돈의 최종 출처가 드러났다. 대형 그룹의 홍보실이었다. 이제 모든 의혹은 하나의 명백한 진실로 수렴되었다. 박 실장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강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단순히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강태준이라는 한 인간의 과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잔인한 진실의 기록이었다. 그는 집무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다. 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 실장이 내민 보고서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무능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막연한 추측은 했지만 이토록 추악하고 조직적인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적힌 배후의 이름과 마주했을 때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오진석 회장, 대형 그룹의 총수. 그는 태준에게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태준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업계의 관행과 생리를 가르쳐 주었던 까마득한 선배이자 한때는 존경심을 품었던 인물이었다. 물론 지금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쟁자였지만 그가 이토록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오진석은 자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JT그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태준의 가장 약한 골이 그가 소홀히 하고 외면했던 과거인 한서연을 공격한 것이다. 그는 태준에게 사업적인 타격이 아닌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싶었던 것이다. 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오진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존경심이자 인간적인 유대감이었다. 분노가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냉정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오진석은 선을 넘었다.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보고서를 덮는 강태준의 손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들끓던 분노는 이제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왜라는 의문은 사라지고 어떻게라는 방법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오진석. 그 이름은 이제 그의 뇌리에 복수라는 두 글자와 동의어로 새겨졌다. 태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박 실장을 통해 오진석 회장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명분은 업계 선배에 대한 존경과 최근 JT그룹이 추진하는 신사업에 대한 자문이었다. 지극히 공식적이고 예의를 갖춘 제안이었기에 오진석은 아무런 의심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소행을 눈치챘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발 아래로 기어들어오는 후배의 모습을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이었다.
고풍스러운 목조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태주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조용히 오진석을 기다렸다. 그의 앞에는 정갈하게 놓인 찻잔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분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오늘 그는 감정적인 복수자가 아니라 상대의 목에 칼을 겨누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의중을 확인하려는 냉철한 전략가여야 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오진석 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온화해 보이는 미소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업계에 존경받는 원로 그 자체였다. 그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강 회장 오랜만이구먼.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하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미묘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공손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최고급 코스 요리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진석은 마치 스승이 제자를 대하듯 업계의 동향과 경영 철학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태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찻잔 속의 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회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오진석은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이 늙은이의 조언이 필요하다니 JT그룹도 아직은 내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 그는 농담처럼 말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그의 웃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혹시 서현의 옷장이라는 작은 업체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태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진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노련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되물었다. 서현의 옷장, 글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중소기업 이름까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 않나. 그의 시치미는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태주는 그의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미끼를 던졌다. 제 전처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였습니다. 얼마 전에 완전히 파산했더군요. 태주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오진석은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런 안타깝게 됐구먼. 역시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아. 특히 자네 전처처럼 온실 속에서만 자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겠지. 그의 말에는 교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건실하던 원단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거의 확정되었던 은행 대출이 막판에 뒤집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오진석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는 태준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 회장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많은 법이야. 모든 실패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실력이 부족했거나 운이 따르지 않았거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온화함 대신 냉소적인 기운을 띠기 시작했다. 태주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았다. 그는 오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3년 전 K반도체 인수합병 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이 나오자 마침내 오진석의 위선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의 눈빛이 증오로 번들거렸다. K반도체는 그가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여겼던 딜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인수를 추진했지만 마지막 순간의 당시에는 풋내기 취급했던 강태준에게 허를 찔리며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것은 그에게 사업적인 손실을 넘어 공개적인 망신이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오진석이 차갑게 웃었다. 이제야 본론을 꺼내는군. 그래, 기억하고 말고. 애송이인 줄 알았던 놈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그날을 내가 어찌 잊겠나.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소행을 인정하며 태준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자네는 그때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어.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의 무서움을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해 보였지.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아픈 법이거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오진석은 계속해서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자네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구는 동안 자네의 여자와 아이들은 길바닥을 헤매고 있었지. 천하의 강태준도 자기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걸 세상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건 자네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이자일 뿐이야.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서연과 아이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보다 차가운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오진석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오늘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확실히 알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오진석은 그의 태도를 보고 비웃었다. 뭘 어쩔 텐가, 고작 내 놈이 이 오진석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아직도 자신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태준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별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오진석은 승리감에 도취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방금 그가 스스로 자신의 제국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문 밖을 나선 강태준의 눈빛이 얼마나 무섭게 불타고 있었는지를.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오진석과의 만남을 끝. 강태준의 세상은 다시 비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리는 비는 그날 밤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처음 그녀를 발견했던 밤의 비가 차가운 충격과 분노였다면 지금의 비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자의 참혹한 슬픔과 뜨거운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로 돌아오자마자 박 실장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한서연과 아이들을 찾아 지금 당장. 이번에는 막연한 수색이 아니었다. 태준은 그녀가 같은 장소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의 강한 자존심은 동정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을 다시 찾지 않을 터였다. JT그룹의 모든 정보망이 다시 가동되었다. 노숙인 쉼터 24시간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인적이 드문 공원의 대피소까지. 도시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공간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태준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비에 젖은 도시를 정처 없이 운전하며 마치 자신의 죄책감의 지도를 따라 헤매는 순례자처럼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이 있는 곳은 한강의 한 다리 밑이었다.
대로변의 골목보다는 비를 피하기 나았지만 강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는 더욱 비참하고 외로운 공간이었다. 태주는 주소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차를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만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만한 자성가의 제안이 아닌 한 죄인의 늦은 고해성사가 될 것이었다. 다리 밑이 풍경은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서연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텐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타오르다만 모닥불의 희미한 온기가 축축한 공기 속에서 힘겹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우산도 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머리와 어깨를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다. 그의 발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또다시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흠뻑 젖은 모습과 처절한 표정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금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길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평범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태주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뒤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내가 다 알아냈어.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태주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사업이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전부 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오진석 대형그룹 오진석 회장 짓이었어. 3년 전 K반도체 인수건에 대한 복수였어. 그 자가 당신을 망가뜨린 거야.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쏟아냈다. 원단업체에 계획된 부도은행 대출의 부결 온라인에 퍼졌던 악성 루머까지. 그는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한 건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그놈의 표적으로 만들었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실패가 그저 운이 나빴거나 자신이 무능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뒤에 이토록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덮쳐왔고 그녀가 그토록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태주는 무너져 내리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흐느끼며 그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었어요. 태주는 숨을 멈췄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을 보냈어요. 아이들을 들먹이며 협박했어요. 절대로 당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서연의 고백은 태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당신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거라고 했어요. 당신의 회사, 당신의 명성, 당신의 인생까지 전부 다. 나는 당신을 지켜야만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그토록 모질게 그를 밀어냈던 이유, 그녀의 자존심처럼 보였던 행동이 사실은 그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우는 서연을 그리고 텐트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몸이 차갑게 맞닿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것은 연인의 재회가 아니었다. 거대한 비극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구원임을 확인한 두 영혼의 처절한 포옹이었다. 태주는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단순히 오진석을 향한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밑에 차가운 공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울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쌌고 텐트 안에서 뒤척이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깨웠다.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자신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과 간절함을 읽었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칠흑같이 어두운 도시의 밑바닥을 뒤로하고 차는 부드럽게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목적지는 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자신만이 아는 조용한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치유를 위한 공간이었다. 별장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가사 도우미가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넓고 아늑한 공간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따뜻한 수프 냄새에 경계를 풀었다. 서연은 말없이 아이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그들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아이들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푹신한 침대에 잠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떤 변명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그러니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그의 말에는 지키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현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남겨두고 강태주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려 서울로 돌아왔다. 별장을 나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죄책감에 젖어있던 인간적인 표정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JT그룹의 총수 냉혹한 승부사에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복수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JT그룹의 헤드쿼터 빌딩 최상층에 불이 켜졌다.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새도록 대형그룹과 오진석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박 실장이 이끌었던 태스크포스 팀은 이미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오진석의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해부하듯 파고들었다. 오전 9시 정각 박 실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들이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스크린에 대형 그룹의 복잡한 집에 구조도를 띄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다. 목표는 대형 그룹의 해체다. 그는 오진석이 사용했던 비열한 방식을 경멸했다.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진석처럼 뒷골목의 양아치처럼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무기는 비열한 음모였지만 우리의 무기는 진실과 팩트가 될 것이다. 태준의 첫 번째 목표는 대형 그룹의 자금줄이었다. 오진석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편법적인 상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태준의 태스크포스 팀은 이미 그 자금의 흐름 중 일부를 포착한 상태였다. 그는 재무 분석팀에게 대형 그룹의 모든 공시자료와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를 샅샅이 분석하여 탈세와 횡령의 증거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목표는 오진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오진석은 정재계의 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그들의 비호 아래 수많은 불법적인 이권에 개입해왔다. 태준은 전직 형사 출신의 보안팀장에게 오진석과 결탁한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의 약점을 은밀하게 수집하라고 명령했다. 썩은 동아줄은 가장 약한 부분부터 끊어지는 법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를 준비했다. 그는 아직 전면전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오진석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배 밑에 작은 구멍을 뚫어 서서히 침몰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조사팀이 찾아낸 오진석이 차명으로 보유한 페이퍼 컴퍼니가 해외 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내부 자료를 꺼내 들었다. 이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폭탄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이것을 언론에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자료를 익명으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내부 고발 채널에 제출했다. 그는 거대한 낚싯바늘에 가장 탐스러운 미끼를 꿰어 던진 것이다. 이제 정부기관이 스스로 움직여 오진석의 제국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었다. 오진석은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도 모른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에 갇히게 될 터였다. 모든 지시를 내린 태준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형 그룹의 사옥은 여전히 굳건해 보였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막 그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무너진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던진 보이지 않는 돌멩이는 대형 그룹이라는 거대한 호수 표면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관계자들은 이를 단순한 투서로 치부할 수 없었다. 법규에 따라 대형 그룹의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자회사에 대한 비공식적인 내사가 시작되었다. 아직은 수면 아래의 움직임이었지만 거대한 상어떼가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것과 같았다. 처음에 오진석 회장은 이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을에 있는 기업 길들이기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쌓아온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자신이 후원하는 국회의원 몇 명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 여전히 골프 약속을 잡고 와인을 즐기며 자신의 제국이 철옹성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강태준의 공격은 단 하나의 창으로만 날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진석이 방심한 사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살을 동시에 쏘아 올렸다. 그의 정보팀은 대형 그룹의 핵심 사업 파트너와
주요 해외 투자자들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오진석의 비자금 내역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대형 그룹이 추진 중인 해외 사업의 수익성이 심각하게 과장되었으며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해 막대한 투자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정교하게 조작된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동시에 월스트리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뢰도 있는 한 투자 전문 매체에 대형 그룹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후진적인 기업 문화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JT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형 그룹의 주주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기사는 대형 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형 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락세는 며칠 동안 멈추지 않았다.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몇몇 주요 파트너사들은 예정되어 있던 공동사업의 최종 계약서 서명을 미루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해왔다. 오진석의 집무실에는 그를 안심시키려는 임원들의 보고가 줄을 이었지만 그는 이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오진석은 처음으로 초조함을 느꼈다. 정부기관의 압박 파트너들의 동요, 그리고 하락하는 주가.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동시에 그를 덮쳐왔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대체 누가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거야. 당장 배후를 찾아내. 하지만 공격은 안개 속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아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무실에서는 연일 고성과 함께 서류 뭉치가 날아다녔다. 절박함에 몰린 오진석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소 눈독 들이고 있던 유망한 바이오 기업인 엔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엔바이오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에 오진석은 이번 기회에 손쉽게 회사를 집어삼켜 대형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강태준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엔바이오는 표면적으로는 유망해 보였지만 실상은 핵심 기술의 임상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었고 막대한 규모의 우발 부채를 숨기고 있는 부실 기업이었다. 강태준의 팀은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오히려 엔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가짜 정보들을 시장에 흘려 오진석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미끼를 문 것이다. 오진석은 이성을 잃고 인수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엔바이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언론은 그의 과감한 베팅을 주목했고 대형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듯 보였다. 오진석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한 방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엔바이오의 데이터 조작과 분식회계 사실을 담은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한 경제 전문지를 통해 터져나왔다.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엔바이오의 주가는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대형 그룹은 인수합병을 위해 쏟아부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공중으로 날려버리게 되었다. 대형 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대형 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기쁨이나 흥분도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심만이 존재했다.
반면 같은 시간 오진석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성을 잃고 절규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적의 소나귀 안에서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차갑게 돌아서던 한 남자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 설마 그놈이란 말인가? 대형 그룹의 붕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준이 설계한 정교한 연쇄 공격은 오진석의 제국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에느바요, 인수 실패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은 시작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오진석 일가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대형 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한때 존경받는 기업가였던 오진석의 이름 앞에는 부패한 황제, 탐욕의 화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주주들은 등을 돌렸고 채권단은 일제히 자금 회수에 나섰다.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렸던 인맥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를 외면했다.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그의 사무실 앞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박스만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강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박 실장이 매일 아침 대형 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 그는 박 실장을 통해 오진석에게 마지막 만남을 통보했다. 약속 장소는 대형 그룹의 회장실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며 드나들었던 그곳은 이제 불 꺼진 폐허처럼 황량했다. 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오진석은 값비싼 가죽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흐트러진 머리 핏발 솟는 그리고 공허한 시선. 그는 더 이상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일 뿐이었다. 오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건가? 강태준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당신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습니다. 비즈니스의 경쟁을 넘어 한 가족의 삶을, 한 여인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진석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내 놈은 고작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그의 절규는 텅 빈 사무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진석에게 등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돈과 명예뿐이지만 내가 되찾으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는 미련 없이 회장실을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오진석의 분노에 찬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그것은 이제 태준의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에게는 더 중요하고 어려운 내면의 전쟁이 남아 있었다.
태주는 서울을 떠나 서연과 아이들이 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진석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가 하려는 일은 그가 평생 동안 가장 서툴렀던 영역이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첫 계약을 앞둔 신입사원처럼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길 위에서 보았던 절망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태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저것이 바로 자신이 빼앗았던 그리고 되찾아야만 하는 세상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향하는 순간 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JT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강태준이 그의 전 아내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흙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아이들도 놀라 아빠를 쳐다보았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한 남편의, 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내 성공에 눈이 멀어 내 곁에 있는 당신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보지 못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장 큰 실패야. 그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진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내 죄가 씻길 거라 생각하지 않아.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무릎 꿇은 건 JT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야. 당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 아이들의 아빠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야.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조슬가.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마지막 서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수년 동안 마음속으로 바라왔지만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이라 포기했던 말이었다. 그의 무릎 꿇은 모습은 그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을 버렸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가만히 얹었다. 그것은 용서의 표시이자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이 평생 동안 이룩한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값진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의 무릎이 흙에 닿는 순간 멈춰버렸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쌓아 올린 오만의 제국을 스스로 허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구하는 의식이었다. 서연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것은 용서를 넘어선 이해와 연대의 표시였다. 그녀는 그의 눈물 속에서 과거의 냉혹한 총수가 아닌 길을 잃었던 남편이자 아버지를 보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의 눈물과 엄마의 위로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변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막내 지호가 아장아장 걸어와 태준의 젖은 뺨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갖다 대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태준은 자신이 지키고 되찾아야 했던 세상의 무게를 실감하며 더욱 깊이 흐느꼈다.
며칠 후 세상은 대형그룹 오진석 회장의 구속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그의 범죄 혐의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JT그룹 강태준 회장의 보이지 않는 활약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지만 그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외부의 전쟁은 그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는 더 이상 승리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다. JT그룹의 일상적인 경영은 박 실장을 비롯한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에게 위임했다. 재계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출근해야 할 곳은 더 이상 여의도의 마천루가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 그리고 서연의 온기가 남아있는 주방이었다. 가족을 되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것은 무너진 제국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태주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매일같이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큰아들 민준이가 어떤 과목을 어려워하는지, 딸 수민이가 요즘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들을 속죄했고 서연이 지난밤 악몽을 꾸지는 않았는지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그는 말로 사랑을 증명하는 대신 서툰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가끔 길거리에 노숙인을 보면 그날의 공포가 떠올라 몸서리쳤고 낯선 사람의 친절에도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짊어지려는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아이들과 서툴게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주말 오후 가족은 별장의 정원에 모여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태준은 어설프게 고기를 구웠고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벽한 오후였다. 태준은 잘 구워진 고기 첫 점을 서연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것은 청혼도 강요도 아니었다.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야망과 냉정함이 아닌 한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화려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태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울 중심부의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대신 그는 서연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는 다 같이 청소를 하고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세상의 정점에 선 고독한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아침이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수조 원의 자산이나 수십 개의 계열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에 있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도시의 가장 밑바닥에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이다.